네, 정치 생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패널, 최고의 정치 해설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아이고, 자 이제 11월 9일 정확하게 대선이 넉 달 남았습니다. 내일 당장 대선을 치르면 윤석열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내일 당장 치르면요? 네. 아니, 지금 여론조사 그렇죠. 지표를 보면은. 지표를 보면 내일 당장 치르면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지난주만 해도 뭐 그렇게 별볼 일 없던 윤석열이었는데 그러게요. 갑자기 치솟았어요. 이게 다 홍준표 덕이에요. 홍준표 표가 네. 이쪽으로 간 겁니까? 그렇죠. 아니, 그 이낙연 표는 어디 갔어요? 이낙연 표도 상당 부분 그렇죠. 이재명한테 갔지만은. 갔지만 아직 좀 남아있는. 근데 윤석열은 아주 단단한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거품입니까? 아니면은 이대로 그냥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거품이죠, 이거는. 2주 뒤면 빠져요. 2주면 빠집니까? 예. 우리 박진영 저는 교수님.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보수가 결집한 거는 그대로 갈 거라고 봐요. 보수 결집은 계속 할 것이다. 보수가 우선적으로 결집한 거죠. 지금 보면 말이죠. 진짜 보수 결집이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뭐, 컨벤션 효과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지율이 오는 거는 윤석열이 입 닫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지난주에 조용했거든요. 입을 열게 해야 되겠네요. 입을 여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표가 빠지는 것이고, 사실 그동안 윤석열 지지율이 기복이 있었을 땐 주로 지가 입을 열었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윤석열 같은 경우 뭐 지금 언론이나 야당이 절대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고 또 검찰도 밀어주고 있는 마당에 지금 자기의 목구멍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것만이 사실 윤석열의 유일한 리스크였단 말이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이런 구도 속에서 이제 대선 대진표가 완성됐는데, 일단 그러면은 여론조사를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한 10%포인트 앞서는 걸로 네. 나타났습니다. 한번 좀 전반적으로 분석해 주시죠. 이게 지금 조사가 한 7개 정도 나왔는데요. 어제? 네, 어제 그제 예. 이틀 사이에. 그리고 예. 이제 일요일 날 15% 나눈 ARS 조사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0%라고 하는데 제 느낌에는 한 6에서 8%포인트 정도 앞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네. 이게 전화면접 조사는 또 4% 정도 앞서는 것도 그렇죠. 있어요. 전화 면접은 그래서, 예. 좀 더 보수적입니다. 좀 더 이렇게 좁혀지는 전화 예. 면접은 그렇고 ARS는 그렇죠. ARS가 더 결집이 지금 센 상황이니까 네. ARS는 15%까지 났는데 네.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6에서 8% 났고 다자 양자 다 지금 현재는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와서 40대 한 초반 중반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자기 지지율을 좀 지키고 있다. 의미는 여기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쟁력, 약간 당선 가능성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또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조사들이 이 와중에 또 나왔어요, 몇 개가.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 이렇게 좀 정리를 이번 주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박진영 교수님은? 여론조사가 만드는 밴드웨건 현상이죠. 여론조사가 최초로 나온 게 TBS 여론조사일 겁니다. 네. TBS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가 결정되자마자 그 이후 2-3시간 이후부터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렸을 겁니다. 이제 그게 ARS였어요. 그쵸. ARS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10% 이상 앞서는 게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그 여론조사가 효과를 미쳐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돌린 여론조사에서 또 계속해서 잘 나오는 상황이 그렇죠.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을 했기 때문에 경선의 시간은 국민의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국민의힘의 57만 명 당원이 전화통 앞에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보수층들이 전화를 또 열심히 받아준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TBS 여론조사에 제가 테이블을 봤는데 응답한 사람들의 36%가 자기는 보수라고 이야기했고 네. 진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26%라는 거예요. 네. 당연히 10% 이상이 결집했기 때문에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무시한다거나 곧 당연히 꺾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면요. 보수는 결집을 했는데 진보는 아직 한 번도 결집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그러네. 이 상황이 그대로 쭉 이어질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대선에 정동영 후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500만 표라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라든가 민주당에서 확장성, 중도로서의 확장성, 진보로서의 확장성, 때로는 온건 보수로서의 확장성까지 염두에 두고 운동장을 폭넓게 쓰는 그런 전략들을 저는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정치라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패거리입니다. 패거리인데 국회의원 숫자의 패거리가 아니고요.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의 덩어리입니다. 네. 국민의 덩어리가 중도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역대로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탄핵의 상황에서도 겨우 40% 득표했습니다. 41%. 이건 뭐냐면 한국의 기본적인 지형 자체가 보수 우위의 지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몽준과의 단일화도 있었던 거고요. DJ 비연합도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한다라고 막 삽바 싸움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한국의 민주당이라는 것의 정체성이 반수구 집권 저지 잡탕 정당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진보 리버럴이라고 제 스스로는 이야기하는데 그것만으로 집권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집권 저지에 사실 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들이 집권해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은 끔찍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서를 좀 하나 쓸까 싶습니다. 유서는 뭐냐면은 이제 전제는 있어요. 이게 자살일 경우면 무효다. 이거는 자살이 아닌 타살을 당할 경우에 유효한 그런 유서다. 이거 전제를 해놓고 유서를 쓸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정부에서는. 아니, 솔직히 그들에게 국가 권력의 모든 걸 다 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요. 이제 그 변수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윤석열과 단일화를 한다면은 일은 더 복잡해질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안철수와 윤석열이 단일화를 할 것이다 43%, 안 할 것이다 40%, 팽팽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도 이제 이게 조사가 다른 데도 아마 비슷한 조사 한 게 있는데 이거 거기는 갤럽 조사인가요? 그쵸. 그렇죠? 예. 안 할 거라는 의견이 조금 더 높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낙연 표가 아까 어디로 갔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일부가 안철수에게도 갔고 또 홍준표 후보의 표도 일부가 약간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약간 지지가 상승을 했는데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선거전이 시작이 되면 이것도 계속 빠져나가지 않을까. 다시 자기 자리로 찾아가는 흐름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게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에 따라 달렸죠. 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본인의 주체적인 의지보다도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론조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게 안철수 마음이죠. 개구리 뛰는 그렇죠. 방향하고 안철수 뛰는 방향은 그렇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적당한 수준에 나오면 단일화를 할 겁니다.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본인의 자존심 문제. 그렇지. 여기서 그다음에 하면은 너무 꼴이 우스워지잖아요. 그죠. 정체성 문제 때문에 단일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예. 다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지난번에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단일화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네. 열심히 안철수를 밟을 조롱하고 거예요. 예. 깔아뭉개고 할 겁니다. 그런 상황들에서 결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우리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안철수와 단일화 국면이 이슈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슈가 되지 않도록 무시해야 됩니다. 네. 단일화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이슈입니다. 그쪽 집단의 이슈를 키우는 것 자체가 잘못하는 겁니다. 시간 뺏기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단일화 때도 조롱하고 야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예. 그것이 이슈가 되고 관심을 끄는 순간에 예. 어쨌든 플러스 알파가 생기고 폭발이 그러네요.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거는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가 계속 시간 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나중에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시간을 까먹고 있는 게 거의 한 달이 되는 것 같아요. 후보 선출된 이후에 한 달 그러네. 가까이 지금 시간을 좀 아니, 까먹고 있는 것 그 이제 같아요. 국민의힘 후보 나와라.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주마. 네. 뭐 거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요. 이게 빨리 원팀이 되지도 못했고 여기는 지금 그 시간을 벌써 세이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선대위 구성하는 거 관련해서도 오늘 이제 3차 명단이 나왔는데 네. 요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명단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지금 뭔가 시간을 자꾸만 압축적으로 써야 되고 알뜰하게 써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낭비를 하고 이게 있다. 조율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니 뭐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겁니다. 3차에 걸쳐서 의원들을 선대위에 넣었다는 것은 의원들 자리 나눠먹기 하는 동안 한 달 썼다는 뜻이에요. 당이. 충분히 이제 비판받아야 될 거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대변인단 한 20명 가까이 나왔는데 그 중에 우리 경선 과정에서 현근택 변호사만큼 역할하고 활약상 보인 사람이 있습니까?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람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런 이야기 하고 싶고요.
앞에서 제가 단일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문제 빨리 수면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자 민주당이 성찰할 거 성찰하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의 또 세력을 모으고 뜻도 모으고 이런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 이야기도 또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시는 시청자들 중에 댓글로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심상정 정의당과의 연대 문제, 연정 문제 이런 것도 또 꺼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 구도상의 상대를 포위하는 이슈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상황만이 우리가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이 순결한 민주당만으로 이길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아유, 참 그러네요. 복잡하네요. 하여간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에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그게 쟁점이 되지 않도록 쌩무시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어떤 그런 히트 포인트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르의 간식 대추야자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달콤함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자, 만수르가 즐겨 먹는 간식 바로 대추야자. 대추야자는 종려나무, 올리브나무라고 하죠? 네. 거기 열매로서 천연 건조된 형태가 우리의 대추와 비슷해서 모양만 봐도 벌써 엄청 크네요. 대추하고 닮았어요. 네. 자, 이 대추야자는 인체에 유익한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9가지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서 골다공증 및 고혈압 예방, 스트레스 감소, 심장병 방지, 면역 기능 강화 등에 도움을 줍니다. 허기지거나 피곤할 때 하나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갑자기 추워져서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할 때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초강력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몸에 안 좋은 에너지 드링크 대신에 대추야자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중동 지역에서 예부터 대추야자를 비상식량이나 전투식량으로 애용했습니다. 특히 라마단 기간 동안 단식을 마친 무슬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음식이 대추야자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맹장 수술을 했는데 이제 가스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꿈에도 환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가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환타를 마셨던 시원한 환타를 마셨던. 저도 지금 막 스트레스 받는데 먹어야겠네요. 아유, 맛있는데요? 가격이 아주 아니 말하다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 가격이 착하네요. 네. 엄청 착합니다. 아, 정말 맛있습니다. 네, 맛있네요. 와. 대추야자 선물 세트 230g 10개 들어가 있는데 16,110원. 대추야자 선물 세트 700g 30개가 들어있는데 이건 47,700원. 그리고 대추야자 실속형 1kg. 네, 말린 것도 맛있어요. 50개가 들어있는데 야 이거 32,310원이네요. 실속형이 훨씬 낫습니다. 1kg 약 50개 들어있는데 이건 요게 실속형이었어. 32,310원. 요거 실속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거는 종려나무의 열매입니다. 대추가 아니고. 그러나 대추보다도 더 맛있고. 네. 단계 들어가니까 좀 우라통이 내려가네. 에너지가 올라오고 우라통이 내려가.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종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입상하실 때. 네. 그게 이건가요? 그렇지. 그래서 저기 종려나무를 흔들었죠. 네. 예. 여러분 만수르의 간식 대추야자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여론조사에서 뷰 포인트가 서울은 윤석열, 인천 경기는 이재명 이렇게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민심 디커플링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서울이 너무 걱정돼요. 아니 이번에도 뭐 청취율 1위였다고 하지만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내년에 오세훈이 또 되면은 끝납니다. 그 프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니 물론 이제 TBS가 뭐 민주진영의 무슨 대표 방송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되건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서울을 맥없이 내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서울에서 다시 점수를 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왜 박원순 때는 몰표가 나왔고 강남 서초에서도 이제는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맹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뭐 흔히 하는 표현으로 정치는 이제 상대주의라고 하거든요. 네. 시대에 따라 다른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자, 박원순 시장님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맞고 그 전에 뭡니까? MB하고 오세훈이 토목 서울시였어요. 토목 네, 서울시. 네.
물론 뭐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세빛둥둥섬이라든가 이런 못한 것도 있고요. 한강 르네상스 제대로 진행한 적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토목적인 서울시를 박원순 시장이 자치와 공동체의 커뮤니티 사회로 바꿔놨어요. 아주 작은 것들이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한 10년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주택이 수명이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 수명이 있는 것이 똑같듯이 처음 아파트 지었을 때는 꾸미고 단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렇지. 새로운 집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환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이 터지면서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서울 문제는 이제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문제다라는 점을 좀 짚으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점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면 과거로 그러면 똑같이 우리 토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민주당표의 전략들,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라든가 또는 공공성이 부여된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디커플링 문제에서 우리 당이 놓치고 있는 것 제가 하나 지적할게요. PK와 TK가 또 디커플링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당이 놓치고 있어요. 지금 PK 가면 굉장히 섭섭함을 느낍니다. 어.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TK 후보입니다. TK에서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제법 상승할 겁니다. 제법 상승하는데 그만큼 PK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PK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번 제가 경선 와중에도 당을 비판했죠. 네. PK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경선 일정이었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PK가 그래도 우리가 지난 20년 가까이 다져져 온 동남권 전략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네. 공약에. 네. 그런 부분에서 성과도 냈고요. 부산시장 선거를 졌습니다만은 3대 선거에서 평균적으로 40에서 45% 가까이 득표를 합니다. 네. 그렇게 구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PK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수 지사가 구속돼서 지사직을 잃어서 그런 것일까요? 이게 PK 오거돈 탓입니다. 오거돈 시장 탓입니다. 정말 억지로 만들어줬는데 네. 그런 식으로 허무하게 무너졌다라는 오거돈 시장 탓입니다. 뭐 오거돈이 사실은 2014년 네. 지방선거에서 서병수하고 거의 각축을 벌였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는 오거돈을 내세우는 것이 아무래도 당선 확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잘못한 겁니다. 그 당시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이 아니라 김영춘 후보를 냈더라도 저는 이길 수 있었다고 보고요. 만약에 김영춘 후보가 진짜 가정입니다. 시장이 됐다면 그런 일 없었겠죠. 그렇죠. 지금 민심 디커플링 문제는 사실 이제 이번 대선이 조금 안타깝지만은 그 지역 구도가 다시 좀 회귀하는 복귀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과 경기 여기도 이제 디커플링이 있지만 PK와 TK도 디커플링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지적이 타당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세 가지 정도 저는 생각하는데 TK에서 30%를 돌파할 수 있을 거냐. 여기 하나가 있고 서울의 30대를 잡을 수 있을 거냐. 그다음에 이제 호남에서 지금 이재명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역대 이제 대선 후보들이 받았던 것보다는 조금 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요거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고. 근데 호남은 우리 네. 호남의 네. 정치 의식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이야 좀 지지율이 그래도 대선 때는 다시 결집하지 않을까 하는 근데 이제 생각이 그 드는데 호남에서 이탈한 표심이 그 젊은 층이었거든요. 이 젊은 층이 20대, 홍준표로 30대 많이 갔어요. 많이 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호남의 이탈한 표가 그럼 젊은 층이 맞는지부터 한번 다시 진단할 필요가 있고 이 세 개의 흐름을 이번에 잡아내지 못하면 서울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이 세 개의 흐름 그리고 서울에서는 30대 이게 지금 서울에서 더 이상 집을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로 많이 이제 좀 빠져나갔거든요. 이 30대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인구도 서울이 좀 많이 줄었어요. 1000만이 이제 깨졌으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민심이 이제 흐름의 우위에 이게 서게 됐는데 어쨌든 그 속에서도 균열을 내서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은 사실 서울에서 지면은 결국 지는 대선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서울 문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네. 똑같은 분석인데 서울에 이제 30, 40대 인구가 경기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서울의 고급 직장 외에 중간층 직장이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박영선 시장 선거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서울에 산업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놀라거든요. 서울에 무슨 산업정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울에 기본적으로 산업이 있죠. 금융, 유통, 물류는 서울이 지금 고급 산업으로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그다음에 고임금 산업으로서 존재합니다. 근데 그보다는 조금 중위 개념의 산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컨벤션, 패션 산업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이야기 자주 드리는데요. 동대문의 1년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30조가 넘습니다. 오. 놀랍니다. 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리 뭐 밀라노가 세계 패션 1번지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아닙니다. 네. 단일 규모로 동대문이 압도적 1위입니다. 동대문이 압도적 1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젊은 층들 뭐 디자이너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소비, 놀이, 문화 이런 것들이 복합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명박 때 좀 추진이 되다가 그 이후로 잠잠해졌어요. 이게 사실은
20, 30대 젊은 층들의 중간 일자리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이 벤처형 일자리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이야기 들고 그리고 과거하고 달라가지고 이제는 산업을 한다고 해서 도시가 오염된다거나 그런 일 잘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의 컨벤션이라든가 다양한 산업적 역할들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서울의 역동성을 다시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 표현하자면 민주당 지지 성향을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 이거 참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황폐화가 됐습니까? 근데 이제 지지율은 사실 이번 주 지지율 어차피 컨벤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던 네. 부분이어서 좀 네. 이제 이게 다시 정비가 될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 선출된 이후에 한 달여의 시간이 상당히 좀 어영부영 낭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선대위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 명단 나오면 그 밑에 실무진 명단 또 걸리거든요, 시간이. 이런 타이밍에는 차라리 빨리 좀 제 생각에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지방을 돌던지 아니면은 젊은 층을 만난 현장으로 후보가 그냥 빨리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번 주 금요일부터 현장을 가신다고 하는데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후보는 현장을 좀 누비고 다니시고 준비 안 된 선대위는 좀 그 사이에 빨리 좀 아니, 정리를 하시고. 당에서 좀 네. 서둘러 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지금 뭐 너무 하셨어, 그동안? 답답해요. 밑에선 지지자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아, 사실 필승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필승 지도부가. 네. 보면은 지난번 추미애 대표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뭐 전 대표보다는 결단력이 있다고 하는데 전 대표보다도 추미애 전 대표가 훨씬 더 비교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그리고 이준석 승리한. 대표하고 토론을 너무 좋아하셔. 토론을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 참. 지금 보면은 네. 간단합니다. 저쪽 팀은 이준석, 김종인, 오세훈, 윤석열을 싸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 스타급들이에요. 네. 스타급들이에요. 우린 지금 이재명 후보 혼자 외롭게 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느낌에. 아니, 근데 공보단장의 박광원 의원인데, 아, 무슨 탕평, 뭐, 혹은 원팀 다 좋습니다. 근데, 공보는 그 후보 입이인데. 후보하고 아주 그 긴밀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심이 돼야죠. 그냥 아무한테나 갖다 자리를 주는 건 좀 부적절해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후보 직속이 별동대가 좀 따로 좀 꾸려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실무진으로. 옥상옥이죠, 뭐. 옥상옥이 그런 캠프를 뭐하러 만들어? 선대위를 뭐하러 만들어? 아, 일단 뭐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캠프 구성에 하나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이제 다 구성됐는데 거기에 뭐 제 이야기 듣지도 않을 건데 네. 한 3, 40명 정도의 법률 지원단위가 아니고 법률 대응팀 만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거티브라든가 가짜뉴스 대응팀을 지금 민주당에도 법조인 의원들 넘쳐나거든요. 예. 그분들 뭐 다른 거 시키는 것보다 가짜뉴스 그다음에 법률적 대응 이렇게 해서 사소한 것들에 대한 네거티브나 가짜뉴스 나올 때마다 고소고발 조치하고요. 상대 후보와의 그런 법률적 전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맞불로 그 이상을 해줘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가 좀 본인이 큰 꿈을 가지고 TV 토론에 이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 잘하셔. 보니까. 이준석하고 하는데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깜짝 예. 놀랐습니다. 예. 좀 더 하셔야 되겠다. 열불 낼 땐 또 열불 내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한 대표가 공보단장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아무런 여론조사를 보다가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아니 진짜 이재명 후보가 잘 돼야 한다 이걸 떠나서 나라 망합니다. 그 인간이 되면은 나라가 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 망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공포 정치로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저기 위기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비관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시간도 많이 남았고.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고 그런데 또 감옥은 아니지. 아직 감옥을 가보지 못했는데 그땐 진짜 감옥 갈 각오와 함께 50년 한국 살고 나머지 50년 베트남 도망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긴 뭐 우리 문익환 목사님도 생애 마지막 20년 동안에 17년인가를 감옥에 계셨는데 저는 진짜 감옥 갈 각오로 내가 죽기 전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온몸을 던져서 헌신할 그런 날이 온다는 점에서 보면은 또 다른 측면으로는 설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설레는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얼마나 이 터무니없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막 내가 그래서 헌신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올인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윤석열로 인해서 결집이 되는 흐름도 있어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못했다고 칩시다. 못했고 많이 아쉽고 미숙했고 미흡한 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악마한테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위기론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인데 행여나 아니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거의 없겠지만 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게 검찰 쿠데타가 성공한 거가 돼요. 그렇죠. 그 앞으로 모든 검사들이 야 나도 이제 잘 속여가지고 요직에 올라가지고 정권을 치면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네? 나도 왕이 될 수 있네? 이런 헛된 망상을 심어주는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쿠데타 세력을 포착하면요. 그 YS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회를 그냥 하룻밤에 다 날렸잖아요. 그렇죠. 쿠데타 의도가 확인되는 순간 바로 목을 쳐가지고 아예 그냥 멸문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쿠데타가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쿠데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쿠데타가 낳은 자식이 또 쿠데타예요. 그런 이 검찰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다고 느껴지면 다음에는 기재부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고 기재부가 또, 쿠데타하고 있지 또 어떤 않습니까? 관료들의 쿠데타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걸 왜 보고만 있었냐 이거야. 아 너무 화딱지가 나네 진짜. 왜 그걸 보고만 있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수습하려고 기강을 세우려고 했더니 이 새끼들이 가가지고 무슨 추장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지랄이나 떨고 말이죠. 그 새끼들 아 진짜 노영민, 홍영표 경복궁 가가지고 대가리 박아 석조전에서 진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걸 왜 막아요? 그 징계를 해가지고 목을 쳐야지. 선출된 권력을 희롱하고 말이죠. 무슨 야당도 아니고 여당인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검찰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뭐 부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후일담이 되겠지만은 네. 마지막에 이제 징계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청와대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의 뭐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새끼들이 지금 검찰에게 유리하게 국면을 만들었는지 다 드러날 겁니다. 너 이 새끼들 다 덮어질 줄 알았지? 아 진짜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진짜 그것만 생각하면은 화가 자다가도 나죠. 그냥 뚜껑이 열리죠. 자다가도 네. 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런 구설에 올랐던 분이 캠프에 들어오겠다고 하고 언론에 기사 내고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하죠. 명할 놈들입니다.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너희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겁니다.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일어서서 볼 겁니다. 좌시하진 않고. 자, 이것도 말이죠. 대장동 이재명 책임 58.2%, 고발 사주 윤석열 책임 45.6%. 이게 결국 적은 것 같아요. 정권 교체 지지 그렇죠. 여론, 물론 이제 수렴이 되는 거죠. 정권 네. 재창출 여론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좋으면 재난지원금 오케이, 싫으면 재난지원금 결국에는 지급하면 다 받아갈 인간들도 반대. 네. 이런 거 같고. 그렇죠. 대장동 문제는 이거는 뭘 어떻게 해도 이게 이재명 지사가 탈출구를 못 찾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 말이죠. 전략적 판단을 좀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빨리 곽상도, 박영수 구속하라고 전국에 플랜카드 100만 개 걸자고. 100만 개 걸고 검찰에 가서 항의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일설에 들으니까요. 민주당 내의 일부 이제 법조 출신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검찰과 우리가 여당인데 싸우면 어떡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뭐 새끼가 뒷소문을 들었습니다. 아하, 예, 안일하게 사실은 조국 장관 우리 서초동 집회 때 생각했던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야 이 뒷메아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이거 법조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배임 문제와 뇌물 의혹이 있다. 어느 게 더 중재냐? 뇌물 의혹이 훨씬 더 중재랍니다. 그리고 뇌물 의혹에는 사람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돈을 퇴직금 명분으로 받았다. 그 다음에 먼 친척이 100억인가 얼마 정도를 돌려서 어떤 그 회사에서 돈이 왔다. 이 정도가 있으면 여기부터 먼저 수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부터 수사하라고 난리를 쳤어야죠. 민주당에서. 그리고 그런 쪽으로 뇌물 받은 놈 중심으로 프레임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상하게 이재명을 겨냥한 수사지 않습니까?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언론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흔히 하는 이 반발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온 한 달이 저는 굉장히 좀 참 안타까워요. 아 누굽니까 그 법조 출신? 그래서 지금 이 양쪽에서 나오는 뭐 특검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제가 언급할 문제의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당장이라도 빨리 법사위라든가 이런 네. 쪽에서 중심을 해서 곽상도 의원이라든가 박영수 특검 뇌물 의혹이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에 도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정치적 이벤트 거리들을 저는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제가 이름 밝히고 제가 감옥 가세요. 근데 이거 지금 이 민주당 안에도 이재명 후보가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대장동이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먼저 나온 그렇죠. 얘기지 뭐.
그래서 이게 지금 뚫고 나가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당 안에 벌써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진짜 믿으라고 하고 싶어요. 이재명 여야 관계 없다라는 거를. 아니 뭐 안 믿어도 되는데 네. 확상도 박영수 그냥 둘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빨리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확상도 박영수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며칠째. 네. 이게 제가 그동안은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어서 내가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더라도 그냥 허허실실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인격자들인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능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검찰에게 뭔 단단한 약점이 잡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그런가요, 진짜?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네. 자당 후보가 계속 공격을 당했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할까 싶고 그리고 왜 박광훈 공보단장이야 말도 안 되는 아이고 나 참 진짜 답이 없네요. 그리고 아니 180명의 국회의원들 그들을 선대위에서 역할을 주는 거 그러면 안 되지. 좋은 사람들 빨리 영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이 그려지게 만들어야지. 원래 더 나아가서 저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적어도 광역단체장급 후보들은 그렇죠. 미리 인선을 해서 대선 때 그냥 같이 힘차게 줘야죠. 네. 몰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선대위는 차기 정부의 컨셉으로 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박진영 교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장관급들도 네. 다 그때 이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가지고 이 정부가 들어서면 저 사람의 전문성과 실력으로 뭐가 이렇게 바뀌겠구나라는 그림이 보이게. 아니 100마디 공약보다도 한 사람의 면면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정권 교체 여론이 57% 정확하게 떨어지네요. 대장동은 이재명 측입니다. 58.2%, 정권 교체 여론 57%. 작년 8월 이후 최고치인데 물론 이제 컨벤션 효과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2012년 당시에 이명박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그때도 아마 이 정도 비율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정부를 바라는 바를 녹여낸 것이다. 이 조사 결과가.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로 이렇게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더라도 정권 교체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하니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2012년에 말이죠. 네. 그때 박근혜가 이명박 때를 완전히 벗겼잖아요. 그렇죠. 당 이름도 바꾸고 그렇죠. 당 색깔도 세상에 빨간색을 도입하고 그리고 김종인 이런 사람들 파란색 아니었네? 원래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바꿨죠. 그렇죠. 원래는. 예, 그러다가 이제 또 김종인 같은 경제민주화 허울 뿐이지만 그 사람도 데려오고 그래서 면모를 일신했어요. 또 전태일 열사 동산 가서 또 헌화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거든요. 그런 노력 끝에 이제 사실은 이명박을 완전히 지우고 2012년 대선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명박 인사들 2012년 총선 때 말이죠. 김용민이가 떨어졌던 그 총선 때 박형준도 공천 못 받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박영준도 공천을 못 받았고 그랬어요. 이명박 정권 때 그 잘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도 MB 덕을 못 보고 또 무소속으로 나갔다 그냥 미끄러졌지.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완전히 다른 당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줬단 말이죠. 근데 그때 출마했었죠. 그래서 낙선을 했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나를 이명박 인맥으로 알고 나를 낙서시켰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농담이었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비주류 출신으로서 당 후보가 되다 보니 여러 주류 세력들과 다 이제 한 팀이 되기 위해서 원팀의 그 서사를 많이 만들어냈던 원팀의 어떤 의지를 드러냈던 이재명 후보였는데 저는 이제는 원팀 그래도 문재인 정부 계승 이런 말을 그렇게 공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별화해야 된다. 이 정부에 대해서 공격해야 한다. 이회창이 YS에게 했듯이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부다. 상생적 차별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무현 후보도 민주당 후보다 이거보다는 국민 후보 노무현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전략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렇게 해야 생각이 될 것 듭니다. 같아요. 지금 상생적 차별화 이런 말이 지금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생적 차별화. 저도 어디 가서 들었습니다. 네. 뭡니까? 개성할 건 개성하고 바꿀 건 바꾸자 그런 취지겠죠. 업그레이드판이 되는 뜻이겠죠. 근데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각제가 아니고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는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고 국가 원수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적 의미에서 봤으면은 정당 정부의 연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바뀌는 건 맞습니다, 사실. 어쨌든 실제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의 후단협들
그렇죠. 부당협들이 주류 아니었습니까? 그 주류들로부터 굉장히 구박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힘으로 일어섰는데 이재명 후보도 어찌 보면은 뭐 일부러 뭐 후단협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라 완전히 자기 당으로 쇄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말이죠.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질 않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인간들한테 휘둘리면서 계속 눈치 보고 타협하고 이러다가는 이재명 맛을 못 살릴 것 칼라가 같아요. 이제 사라져요. 예. 이제 핵심 지지층이 흔들립니다. 예. 화가 나고. 2012년대 박근혜가 했던 것 같은 정치적 구조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그것들을 단순히 열린민주당이라는 우리 진영에 있던 사람이 나갔다, 그 사람들 다시 들어온다. 이 차원이 아니고 진보, 개혁, 민주, 중도 보수, 온건적인 보수 이런 사람들까지 폭넓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민주당의 더 커진 재창당 느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한번 정치적인 기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2년 때 당에 있었거든요. 당직자로. 예. 그때 이제 후단협이 있었죠. 네. 당무를 태만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노무현 후보가 어떻게 뚫고 나갔느냐. 정책으로 결국엔 뚫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뚫고 나갔는데 단일화하는 과정도 굉장히 참 힘들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이긴다는 보장이나 이런 전망이나 이런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일단 결국에 노무현을 살렸던 거는 그 신행정수도 공약 그때 이제 이게 확 바뀌었거든요. 네, 당내 분위기는 안 바뀌었고요. 여론이 바뀌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런 거 괜찮다. 그 전까지는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네. 신행정수도 공약과 그다음에 이제 정몽준과의 단일화 그때 노무현 후보께서 아주 그냥 원샷 시원하게 모든 거 그냥 다 조건 없이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두 개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단일화라는 걸 사용하기는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지. 결국에는 이 판을 전체적으로 흔들 수 있는 큰 카드, 그 신행정수도와 같은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작은 거라도 꾸준히 모아나가야 돼. 대중과 직접 소통을 하시면서 이 방법밖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기억나기에 이제 네. 유시민 씨의 개혁당, 유시민 개혁당. 작가의 개혁당도 맞아요. 생각나거든요. 민주당을 맞아요. 압박하는 카드로서 그치, 압박을 유시민이 엄청 그렇게 했죠. 예. 네. 그런 해보면 이래요. 결국 정치는 정치로 푸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약을 잘하는데 그게 막 포인트 쌓기거든. 예. 근데 격변적 변화라는 것은 정치 구조의 변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 모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신행정수도라는 게 결국엔 충청 표심을 이끌면서 큰 덩어리를 흔들어 버린 그렇죠. 거죠. 견인을 하면서 판 자체를 완전히 흔들었던 거예요. 근데 과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판인 건지 이게 전략이 오늘 보니까 이제 전략위원 쫙 나왔는데 예. 요분들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자체가. 이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름이요. 강두구, 민영배, 장철민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전략위원회라고 이제 전략하는 게 전략은 사실은 후보와 후보 측근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한 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조화시킬 수 있도록 네. 늘 귀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위에 이제 김민석 의원이 먼저 발표가 됐고요. 김민석 의원 정도면 뭐 그 그쵸. 정도로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김민석 의원도 고민이 이제 그 큰 카드, 판을 좀 흔들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이제 기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MZ세대 표심 잡는 거. 세 가지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MZ세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페미니즘이 너무 지나쳐서 20대, 30대 남성들을 예비 성범죄자로 몰고 있어요. 성평등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깨부숴야 합니다. 깨부숴야 해요. 성평등의 동반자, 그리고 하나의 축, 이렇게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보세요. 여성가족부 산하의 그 무슨 교육기관에서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예비 성범죄자라는 약간의 식으로. 이데올로기 교육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도 그렇게 몰리지 않도록 정성껏 애를 써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빡쳐요, 사실은. 우리 세대야 뭐 그런 얘기 들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아니 가부장 문화하고 무관한 2030 세대들한테 왜 그런 너울을 씌우냐 이거죠. 이런 페미니즘의 전당으로 여겨져요, 민주당이. 4.7 재보선에서 물론 이제 그게 꼭 본질인가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그거 하나 완전히 신주단지처럼 여기고 일종의 어떤 종교적 신념으로 바뀌어버린, 그래서 그 종교를 거역하는 자들은 다 파문을 시켜버리는 이런 민주당을 가장 구태의연하고 그리고 교조주의적인 파시즘에 갇힌 그런 구태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여기도 이런 성평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담론들이 있고 결코 남성들을 예비 성범죄자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껏 누구도 그렇게 얘기도 못했고, 그리고 4.7 선거에서 몰표를 했는데 그 몰표와 관련해서 뭐 이 분석 자체, 이 현상 자체를 아예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홍준표가 우리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맞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줬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줬어. 근데 홍준표는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존중해 주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이 저 양반 진짜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는 그런 격으로 청년들한테 인기를 얻은 건데, 이거 우리가 좀 맹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전략 이야기 끝나고 페미니즘은 넘어갔나요 벌써? 예. 자 그러면 전략 이야기 제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예. 제 이야기가 좀 규정 줄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농담 비슷하게 제가 민주당 3대 전략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이런 파티를 좀 오래 해봤는데 같이 일해보면서 좀 기억에 남는 사람은 저는 이철희 전 의원, 지금 정무수석으로 가 있는,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잠시 우리 같이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기억을 말씀드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하는 방식이 어떤가 하면 그냥 상식선에서 일을 해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웬만하면은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일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 관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히 파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고, 이철희 정무수석한테는 한번 저 사람 똑똑하구나 느꼈는 게 2016년 총선할 때인데 전략을 세우지 않는 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야권의 분열이라든가 우리가 야당이었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그 당시에 이제 바람이 불었어요. 그 득표율의 흐름이 어느 표를 뺏어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분석, 우리 표를 뺏어가는가,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표를 뺏어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우리 표가 적게 뺏긴다라고 판단하는 순간에 크게 전략을 쓰지 않는 것이 전략이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 전략이라는 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 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의 흐름을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제가 제 자랑을 하나 하자면 2017년 대선 때 제가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침마다 구호 외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뭘 열심히 하려고 해요. 안 해도 되는 판인데 해서 사고 치느니 안 하고 이기는 게 낫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정치라는 것들이 해보면 행정 절차처럼 꾸준히 해야 될 기본기들이 있어요. 그렇지. 기본기들을 하다 보면 구조가 보이고 구조 속에서 한두 꼭지가 나오는데 억지로 아이디어 내면 그 역풍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캠프 짜고 정책 모으고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4개월 동안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아마 좋은 아이디어나 전략적 하나의 모멘텀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실하게 임하는 것만이 기본입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결국에는 근데 지금 이 선거 자체가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층위가 짜여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틈새를 계속 파고 들어가는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뭔가 이렇게 큰 틀에서 이거를 뭐 구조화하고 이거를 합치고 이런 더하고 빼고 이렇게 갈 거냐, 그 속에서 판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큰 흐름은 진영 결집 싸움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은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정치 공학적이지 않은 전략, 결국에는 민심을 직접 만나고 직접 소통하는 거, 후보가 그게 진정성이에요, 제일 진정성.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게 가장 확실하게 표를 얻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꾸준히 생각이 들어요. 페미니즘 문제라든가 청년 문제를 찾아가고 그렇죠. 들어주고 네. 심정적으로 호흡하고 이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진정성의 문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당론을 바꾸자,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이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국민의힘은 그게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2030 남성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민주당보다도 훨씬 열린 정당이라고 인식되는 겁니다. 해방구가 됐어요, 그쪽이. 맞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해봐요. 바로 쓰레기로 몰리지. 나니까 이제 지금 당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당에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지역위원장으로서 이런 얘기 해봐. 바로 그냥 파묻힐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참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반성한 동안에 제가 옛날부터 소신이 여성부 폐지였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 꺼냈어. 네. 여성부 이거 집행구조로서 맞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정부 구조 전공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네. 지방 조직이나 집행 조직이었고 정책만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회로 바꿔도 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이게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위원회로 바꾸면은 여성부보다 파워 훨씬 세집니다. 파워가 훨씬 세지고 관료들의 조직이 아니고 다양한 시민사회라든가 전문가들의 영역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로 열리게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뭐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네. 이런 위원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송심의위원회 이게 위원회인데도 장관급인데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파워 훨씬 셉니다. 그리고 다부처에서 여러 군데서 파견받아서 종합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부 일이 똑같은 일이거든요. 여성의 일이라는 게 산업 현장에 없고 그다음에 노동 현장에 없고 국토부 현장에 없겠습니까? 다 있죠. 다양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 조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부를 발전적으로 개편하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성 가족 청소년부라든지 그렇게 좀 이름을 바꾸면서 발전적으로 좀 개편을 하고 여성 정말로 고유한 뭔가가 필요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위원회, 행정위원회 여성위원회로 하는 게 맞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회를 하되 다만 행정위원회로 이제 자격을 그렇죠. 부여를 하면은 네. 지금 여성부보다 훨씬 파워 세집니다. 이게 사실은 당에도 저 민주연구원 있을 때 이 부분을 그때 벌써 2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러셨어요? 네, 왜냐면은 20대 남녀에서 벌써 대통령 지지율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었거든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 꺼낸 김에 욕 먹더라도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네. 통일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외교 합치든지 예. 어떤 그 딴 조정 기구를 하든지. 두든지 해야 됩니다. 네. 통일하고 외교가 떨어져 있다는 게 이게 안 맞는 현상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신경민 이 양반이 KBS 사사건건에 나가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동. 이러면은 당 지도부가 목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모 종편에 나갔는데요. 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측근 이제 고위직들이 국민의힘 패널로 나오는 분인데 비윤석열계라고 바꿔달라라든가 또는 뭐 자기 쪽 사람 넣어달라고 항의라든가 이런 거 엄청나게 집요하게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저렇게 기조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지지층이 기조를 잘 잡고 있다가도 저렇게 이제 얘기하면 흔들려요. 이게 뭐가 안에서 뭐가 바뀐 건가 하고 네. 지금 정리를 좀 잘 하셔갖고 기조를 좀 잘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